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2경기 연속 선발 출전하면서 2024-2025 시즌 12호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주전 경쟁에서 완전히 밀렸다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그 입지 논란을 이겨내면서 파리 생제르맹의 역사적인 트래블 도전 그리고 리그앙 최초 무패 우승 도전 과정에 주춧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주말 르아브르와 리그앙 29라운드 경기에서 깜짝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로 나선 것에 이어 이번 낭뜨와의 리그앙 30라운드 경기에서는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했고 제로톱 역할까지 병행했습니다. 올 시즌 대단원의 막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엔리케 감독이 이 역사적인 우승 행진을 위해 이강인 선수를 만능 전술 열쇠이자 히든 카드로 가다듬고 있다는 것이 느껴진 경기들이었는데요. 엔리케 감독 역시 기자회견에서 그런 계획을 직접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에게 박한 평가를 해왔던 프랑스 현지 언론도 이강인 선수에게 이날 최고의 평점을 내리면서 좋은 평가를 했는데요. 이강인 선수의 낭떠와의 경기 어시스트 장면과 경기 세부 기록 그리고 현지 평가와 앞으로의 상황, 이강인 선수가 다시 빅매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이유까지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2025 시즌 프랑스 리그앙 30라운드 낭뜨 원정에서 파리가 아쉽게 1대1로 비겼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선발로 나왔고 뛰는 동안에는 1대0으로 앞서 있었고 추가골의 기회도 있었는데 후반 중반 대대적인 선수 교체 후 막판에 동점골을 내주고 비겼습니다. 이미 우승을 확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은 동기부여 경기 막판에 집중력이 떨어졌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래도 이번 낭뜨 원정 무승부로 유럽 5대 리그 최초의 기록 리그 원정 39연속 무패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지난 2013년 2월 이후 아직까지 리그에서 한 번도 원정 경기에서 지지 않는 대단한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요. 파리는 현재 30라운드까지 24승 6무, 유럽 5대 리그에서 올 시즌 유일한 무패 기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83득점 28실점이라는 또 엄청난 공수 밸런스도 보이고 있습니다. 1대1로 비긴 낭떠와의 경기 기록도 75%의 압도적인 볼 점유율, 하지만 슈팅 수는 10대 8이었고 그러나 유효 슈팅 5대 2,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하고 더 많은 기회를 골로 연결할 수 있었지만 골대의 불운까지 겹치면서 1대1로 비겼죠. 그리고 선발 명단에는 보시는 대로 이강인 선수도 있었고 로테이션이 가동됐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주전 선수들이 나와서 이 무패 우승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아직 아스날과의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일정이 꽤 남아있다 보니까 이 경기 버리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최근 이강인 선수에게 주어진 기회는 분명 이강인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와서 또 폼이 떨어졌던 상황들, 경기 감각이 조금 떨어졌던 상황들, 힘들었던 상황들을 극복하고 다시 올라오는 과정에서 주어진 기회거든요. 이날 경기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도 워낙 세련됐고 섬세했고 또 창의적이었기 때문에 프랑스 리그앙 영문판 소셜미디어 공식 채널에서도 이날 플레이를 보면서 이강인 선수의 공다루기 마법이 또 한번 펼쳐졌다라고 소개를 했고 그 마법은 역시 비티냐의 선제골을 어시스트한 장면에서 두드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비티냐의 골을 도운 어시스트가 올 시즌 6호 도움이었고 현재까지 28경기 리그앙 경기 출전해서 6득점 6도움이니까 30라운드까지 거의 대부분의 경기를 소화한 이강인 선수예요. 선발 비율도 57%, 출전 비율도 57%, 득점 관여율도 14%로 만약 무패 우승을 이룬다면 그 역사 안에 그리고 트래블을 이룬다면 그 역사 안에 이강인 선수의 이름은 반드시 들어갈 주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우스만 덴벨레가 압도적인 공격 포인트 32득점 11도움을 전체 공식 경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이강인 선수 역시 6득점 6도움 12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 건 올 시즌 파리 선수들 중에서도 공격 포인트 전체 7위에 해당할 정도로 비중이 높습니다. 게다가 최근 출전 기회가 줄어들었고 또 풀타임으로 뛴 경기들이 많지 않은 이 측면 포지션을 생각한다면 이강인 선수가 분명 기점 패스 역할을 많이 하는 역할을 병행하면서도 준수한 공격 포인트 기록을 남겼다고 볼 수 있죠. 브래들리 바르콜라 18득점 17도움 그리고 전문 골잡이인 곤살로 하모스 15득점 5도움 최근 떠오르고 있는 데지레두에 사실 지금은 데지레두의 경기력이 워낙 많이 올라왔고 솔직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애에게 이강인 선수가 주전 경기에서 밀린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1월 이적 시장에 합류한 흐비차 크바라첼리아가 합류한 이후 후반기에만 20경기를 뛰면서 4득점 5도움으로 9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 또 이 선수가 온 것도 입지에 영향을 미쳤는데 사실 전반기에는 바르콜라, 덴벨레, 이강인 이렇게 주전 공격 라인이었다면 이제 흐비차, 덴벨레,
2회 이렇게 주전 경쟁의 구도가 바뀐 거라고 보시면 되니까 어떻게 보면 파리가 더 강해지고 또 챔스 우승을 위해서 스쿼드를 강화하는 과정 속에 경쟁이 좀 치열해졌다. 그리고 이 상황이 또 이강인 선수가 극복하고 이겨내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낭트와의 경기 이강인 선수 보시는 대로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했는데요. 덴벨레가 10번 등번호 이 가짜 9번 역할을 맡았는데 실질적으로 왼쪽에 7번 흐비차와 19번 이강인 선수가 가운데에 윙투톱처럼 뛰고 덴벨레가 최전방 9번이 아닌 또 가짜 9번으로 뛰면서도 사실상 10번 역할을 그냥 한 것처럼 많이 내려와서 플레이를 했어요. 또 내려와서 오른쪽 사이드 플레이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강인 선수와 덴벨레가 오른쪽에서 좋지 않은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윙투톱의 프리롤 덴벨레다. 그리고 덴벨레와 이강인 선수가 여러 차례 스위칭을 하면서 이강인이 제로톱이 됐다가 덴벨레가 제로톱이 됐다가 때로는 흐비차가 제로톱이 되는 그런 변화무쌍한 축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축구 스타일이 특정 선수의 공격 포인트에 많이 치중하지 않는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현란한 플레이, 정말 바르셀로나의 플레이가 파리에 제대로 이식됐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기술적이고 유기적인 플레이가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3미들은 파비안 루이스, 비티냐, 워렌 자이르, 에메리가 나섰고 포백은 누누 멘데스, 베라우드, 마르키뉴스 그리고 오른쪽 풀백으로 네베스가 배치가 됐어요. 그리고 돈나루마가 골문을 지켰는데요. 지난 르하브르와의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를 맡았던 것처럼 지금 하키미가 오른쪽 풀백을 맡고 있고 때로는 에메리가 오른쪽 풀백을 맡고 있는데 네베스를 오른쪽 풀백으로 시험해본 것 역시 엔리케 감독이 새로운 전술적인 시도를 해보면서 결국 아스널과의 챔스 준결승전 그리고 결승에 올라갈 경우 상대와의 전술 싸움, 수싸움에 있어서 새로운 카드, 놀랄만한 카드를 선발 내지 경기 도중 혹은 연장전 이럴 때 쓰기 위해서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다.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번 경기 이강인 선수의 기록 보시면 63분 동안 뛰면서 하나의 도움을 기록했고 2개의 키패스, 결정적인 기회를 창출했었고 2번의 드리블 돌파 모두 성공하면서 드리블 성공률 100%였습니다. 슈팅 하나 빗나간 장면이 있었는데 사실 이 과정도 역습 기회에서 굉장히 좋은 플레이가 나왔지만 마무리 순간에 미끄러지면서 빅찬스 미스가 됐거든요. 그 하나의 슈팅이 빗나갔고 패스 성공률 88%로 역시 매우 정밀한 패스 연결을 보여줬고 경합도 3번 중에 2번 이겼고 공은 8번밖에 잃지 않으면서 히트맵을 보시면 오른쪽을 기반으로 뛰었지만 중앙 쪽으로 많이 들어와서 제로톱 역할을 병행했다는 것, 그리고 미드필더로서 밑으로 내려가서 빌드업에 관여하고 경기 전반에 많이 관여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 주요 장면 중에 가장 주목할 부분은 역시 어시스트 장면인데요. 33분이었습니다. 파비안 루이스가 왼쪽 사이드로 크게 벌려주고 여기서 수비를 유인한 이후에 중앙 지역 왼쪽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온 비티냐에게 공을 넘겨줬고요. 비티냐가 오른쪽으로 크게 벌려줬을 때 우측 뒤로 내려가 있는 덴벨레가 보이시죠? 지금 보시면은 전방에 흐비차, 이강인이 윙 투톱으로 자리하고 있고 덴벨레가 오른쪽에 조금 치우쳐져 있지만 그 둘의 뒤에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베스가 오른쪽 풀백 자리에서 오버래핑에 들어가면서 간격을 벌려줬을 때 이강인 선수가 자연스럽게 제로톱에서도 최전방 중앙 자리로 이동하고 그렇게 생긴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 공간으로 덴벨레가 드리블 돌파를 시도합니다. 자연스럽게 팀적인 위치 선정을 통해서 포지셔닝을 통해서 공간을 만들어내는 엔리케의 작품인 거예요. 여기서 덴벨레가 가운데로 접고 들어오면서 수비가 본인 쪽으로 몰리자 순간적으로 이강인 선수에게 공간이 생겼고 그래서 덴벨레가 이강인 선수에게 공을 밀어줍니다. 그리고 이때 이강인 선수의 뒤쪽에 흐비차가 침투에 들어가고 그 뒤쪽에서 비티냐가 침투에 들어오면서 2명의 3자 움직임, 서드맨런을 2명이 동시에 가져가면서 수비들을 유인하고 끌어낸 것이죠. 여기서 이강인 선수는 2명의 센터백이 본인을 마크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감각적인 볼터치에 이어서 그 볼터치와 동시에 왼발로 툭 치고 바로 로빙 칩 패스를 비티냐의 동선 앞으로 정확하게 떨궈주는 천재적인 패스를 연결해줬고 그 패스를 이어받은 비티냐가 왼발 슈팅을 깔끔하게 골문 왼쪽 하단 구석으로 연결했습니다. 비티냐의 슈팅도 좋았지만 좁은 공간, 압박이 심한 상황 또 결과적으로 이강인 선수가 패스를 연결하고 그 뒤에 뒤늦게 상대의 태클이 가해지면서 이강인 선수가 넘어지는 상황이 나왔는데 그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정확하게 패스를 연결한 완력까지 보여주면서 이강인의 패스가 상당한 지분을 차지하는 진정한 어시스트로 비티냐의 골을 도운 것이죠. 그 뒤에도 중요한 공격 장면들을 보시면 덴벨레가 오른쪽 사이드를 커버하고 이강인 선수가 제로톱 역할을 많이 맡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우측 사이드로 벌려있던 덴벨레가 왼쪽으로 방향 전환을 하고 흐비차가 왼쪽 사이드에서 돌파를 하다가 접고 크로스 올린 것, 이강인 선수가 최전방 9번 역할을 맡으면서 3명의 낭뚜 수비를 모아놨고 그 뒤로 자이르 에메리가 침투에 들어갔는데
자이르 에메리의 슈팅 시도가 빗맞았어요. 바이시클 킥을 시도했지만 임팩트가 되지 않았는데 그때 흐른 공을 높이 올라가 있던 정말 하키미 롤을 맡았던 오른쪽 풀백으로 뛴 네베스가 오른발 슈팅으로 가져갔는데 이게 골키퍼 정면으로 아쉽게 향하면서 막힌 바 있습니다. 이 장면에 이강인 선수가 직접 공을 건드리진 않았지만 본인이 9번 역할을 위치상으로 충분히 잘 해줬고 이를 통해 수비를 끌어들이면서 공간을 주변의 동료들을 위해 만들어줬던 장면이고요. 48분 같은 경우 이강인 선수가 느리다라는 편견을 갖고 있는데 사실 이강인 선수 특유의 동작 그리고 이제 공을 소유했을 때의 빠우사 플레이로 인해 느리다는 인식이 있고 또 과거에는 실제로 전력 질주 속도가 조금은 아쉬웠지만 최근에는 벌크업도 했고 스피드 향상 훈련도 개인적으로 꾸준히 하면서 분명 속도감을 살리고 있거든요. 이 장면도 보시면 랑트의 총공사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후반 초반 3분이었어요. 비티냐가 강하게 롱패스를 한 번에 이강인 선수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전방에 올라가 있던 이강인 선수가 이 공을 확보하면서 역습이 진행되는데 수비가 달라붙자 오른쪽 뒤로 빠져들어가던 덴벨레에게 툭 쳐주고 본인도 전력 질주를 해요. 그리고 수비수들이 따라오지만 더 빠르게 달려 들어가서 덴벨레의 패스를 이어받게 되는데 여기서 덴벨레의 패스를 받으면서 빙글 돌면서 왼발 슈팅 시도하려고 했는데 빙글 도는 과정에서 수비가 강하게 따라붙고 공간이 협소한 상태에서 중심을 잃으면서 미끄러졌고 그러면서 슈팅이 빗맞으면서 골대 옆으로 이제 빠져나간 거거든요. 이게 제대로 연결됐다면 정말 이강인 선수가 기막힌 역습골을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아쉽게 무산됐지만 이강인 선수가 카운터 어택 때의 속도감도 훨씬 좋아졌고 판단력도 좋아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63분에 교체됐는데요. 사실 이 시점에는 선발 출전했던 멘데스, 에메리, 덴벨레, 이강인까지 모두 빠지고 파초, 바르콜라, 두에, 하무스가 들어왔고요. 71분에는 흐비차도 빼고 마율루를 투입하면서 이미 리그왕 우승을 확정한 가운데 여러 선수들을 기용하고 또 경기 감각 또 전술적인 실험 등을 진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강인 선수가 교체될 때 하무스와 교체되어 나가면서 하무스와 인사하며 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제로톱 역할을 맡았던 거라고도 볼 수 있죠. 두에가 덴벨레와 바뀌어 나가면서 두에가 또 오른쪽 기반 2선 프리롤을 맡는 선수니까 전술적 역할은 이강인 선수가 이날 제로톱에 가까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교체 속에 경기 막판에 승점을 얻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던 낭뜨가 83분에 동점골을 넣게 되는데요. 오른쪽 측면에서 아블린이 3명의 파리 수비를 무너뜨리고 들어간 돌파 후 중앙으로 내준 공을 아우구스토가 왼발 벼락 슈팅으로 동점골을 터뜨린 것이죠. 이 골 이후 파리 역시 최근 워낙 폼이 좋은 데지레 두에가 오른쪽 사이드에서 본인이 한 명 제끼고 올린 날카로운 크로스를 하무스에게 연결했고 하무스가 정확한 헤더 임팩트, 헤더 슈팅까지 가져갔지만 후반 추가 시간 크로스바를 강타하면서 2대1로 이길 수 있었던 경기 결국엔 1대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분명 전술적인 장점이 많고 자신만의 능력이 있지만 데지레 두에의 최근 온더볼 플레이가 또 솔로 플레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지금 솔직히 이강인 선수가 선발로 못 나오고 있어도 그것을 아쉬워하기에 두에가 너무 잘하는구나, 이강인 선수도 좀 더 발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정도인데요. 하지만 이번 경기를 마치고 나서 그동안 이강인 선수에게 박한 평가를 해왔던 프랑스 언론들도 경기를 보고 나서 통계기만 평점으로는 이강인 선수의 평점이 상위권이긴 해도 최상위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프랑스판 90미닛은 이강인 선수에게 이날 경기 최고점인 6점을 줬어요. 파리가 비기기도 했고 프랑스 언론은 대체적으로 평점을 낮게 주고 있다 보니까 이 경기 4점대, 5점대를 받은 선수들이 많았고 또 미들진과 공격진은 6점을 받은 선수가 거의 없었는데 이강인 선수만이 유일하게 6점을 받으면서 이강인은 낭뚜 수비진에 큰 위협을 가했다. 그는 거의 항상 동료들과의 연계 플레이를 성공시키며 공격의 흐름을 주도했다. 경기 초반 전방으로 쇄도하던 워렌 자이르 에메리를 향해 완벽하게 패스를 보내면서 날카로운 출발을 알렸고 전반 30분을 조금 넘긴 시점에는 선제골에 도움을 기록했다. 상대 페널티 박스 안에서 이강인이 감각적으로 내준 패스를 비티냐가 골로 연결해 균형을 깨트리는 데 성공했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또 파리 팬들도 이강인 선수에게 박한 평가를 해봤잖아요. 파리 팬스라는 파리의 대표 팬미디어 매체 역시 이강인 선수에게 공동 최고 평점을 줬어요. 우스만 덴벨레 5.5점, 흐비차 5.5점인 가운데 이강인 선수에게 공격진에서 가장 높은 6점을 줬는데요. 기술적으로 매우 깔끔한 플레이를 펼쳤고 경기 템포도 잘 조율했다. 비티냐의 득점 장면에서 정확한 어시스트를 기록했다라며 그 패스, 상대의 압박 속에서도 로빙 패스를 정확하게 연결한 부분들, 그것도 떠있는 공을 키핑하고 바로 넘겨준 그 패스의 기술력을 칭찬한 것입니다. 이강인 선수는 말씀드린 대로 지난 주말 르하브르와의 경기에는 6번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맡았어요. 지금 보시면 등번호 19번의 이강인 선수가 자이르 에메리, 루이카 헤르난데스, 베라우드의 3백의 앞에서 후방 조율사인 저 19번 등번호 위치처럼 뒤에서 공을 소유하고 뿌려주는 역할, 전성기의 피를로, 레지스타 역할을 맡은 것인데요. 이 자리에서 정말 기가 막힌 롱패스를 수차례 뿌리면서 본인의 공격 포인트는 없었지만 이 경기 2대1로 이기는 과정에 경기 흐름을 완전히 장악하고 경기를 이끈 마에스트로로서의 활약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경기에
그 역할을 맡아왔던 비티냐를 쉬게 하면서 이강인 선수에게 마이스트로 역할을 준 것인데요. 비티냐가 사실은 엔리케 감독이 오기 전에는 메짤라로 뛰었고 굉장히 앞선에서 파이널 서드 위주에서 뛰던 선수였는데 엔리케 감독이 이 선수를 3미들 중 가장 아래 자리에 두면서 비티냐의 영향력과 경기력이 더 크게 올라오면서 발전을 했습니다. 지금 이강인 선수에게 비티냐 롤을 맡겨본 거거든요. 르하브로와의 경기 이강인 선수 무려 97%의 패스 성공률을 기록했고 그러면서 키패스도 3개였고 히트맵 보시면 경기 영향력이 더욱더 넓어졌고 롱볼 8개 중에 7개가 정확하게 연결됐고 지상볼 경합도 9번이나 하면서 5번 승리를 했어요. 또 드리블 역시 2번 시도해서 2번 성공하면서 100%를 기록할 정도로 본인이 처음 맡아봤던 이 수비형 미드필드 역할에서도 준수한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난 3월 A매치 당시 홍명보 감독 역시 황희문 선수가 부상으로 뛸 수 없고 백승호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이강인 선수에게 그 역할을 오만전에 맡겼었는데 그때 이강인 선수가 들어가자마자 기가 막힌 패스로 황희찬 선수의 골을 이끌어내기도 했잖아요. 저도 사실은 이강인 선수가 사이드에서 뛸 때의 이 1대1 상황에서의 속도감이나 이 돌파 플레이에 있어서 전진성이 조금 아쉬운 면이 있다 보니까 사이드에 있을 때도 사이드에서 가운데로 접고 들어오는 플레이메이커로 뛰는데 실제로 좀 더 안쪽으로 들어와서 미드필더 역할에 가까운 메짤라 혹은 이제 한 칸 내려간 중앙 미드필더에서 프리롤, 피를로를 맡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엔리케 감독이 그 역할을 맡기면서 그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고 가르치고 있다는 게 전 주목이 돼요. 실제 프랑스 언론에서도 이 점을 주목했었는데 레키프에서 보도한 기사를 보면 엔리케 감독은 이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로 이강인 선수를 쓴 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앞으로도 다시 그 자리를 맡아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공을 가졌을 때 이강인 선수는 짧은 패스든 긴 패스든 정말 뛰어난 능력을 보여준다. 단지 한국 선수 중에서 이 패스가 좋은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이강인 선수의 시야와 패스 능력은 정말 최고거든요. 그래서 축구 지능이 정말 대단하다고 하는 건데 다만 이 자리가 이강인 선수에게 이상적이지 않은 이유는 수비적인 면에서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피지컬적으로, 수비 능력적으로, 수비 기술적으로 발전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조금 더 향상시킨다면 정말 전천후 멀티 미드필더로서 최고의 능력을 가진 선수가 되겠죠. 이강인 선수를 그 자리에 둔 것에 대해서 본인의 편안한 영역을 벗어나게 해보고 싶었다라고 하면서 네베스도 그 자리에 바꿔보고 에메리에게도 윙백을 시켜보고 이런 것들을 많은 선수들에게 시도해보고 있는데 특히 이강인 선수에게 제로톱, 오른쪽 윙백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전술적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이강인 선수의 축구 지능과 전술 이해력 그리고 무엇보다 발전 가능성을 믿고 있기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믿지 못한 선수에게 새로운 역할을 맡기는 감독은 없거든요. 그러면서 엔리케 감독은 선수들이 정신적으로 자신의 한계를 시험해보길 바란다. 좋아하는 역할이 아니어도 분명히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역할을 잘 이행하면 이행할수록 앞으로 기회가 열릴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파리의 주전 라인업과 포지션별 상황을 보시면 최전방에 덴벨레가 가짜 9번 역할을 하는 것이 1옵션이고 그리고 교체로 들어오는 하무스가 9번 역할로 골이 필요할 때 골을 넣기 위한 선수로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도 만약 덴벨레나 하무스가 부상이나 다른 요인으로 뛰지 못하면 그 자리를 맡아볼 수 있는 옵션으로 존재해요. 파리에서 이강인 선수가 주 포지션을 삼고 있는 것은 오른쪽 윙 자리인데 이 자리를 지금 두에가 주전으로 뛰고 있고 덴벨레도 그 자리를 맡아볼 수 있는 상황. 하무스가 들어올 때는 덴벨레가 그 자리로 내려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덴벨레가 최전방 9번을 맡고 있기 때문에 두에 역시 풀타임을 소화하지 않는다면 이강인 선수가 두의 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강인의 또 다른 주전 포지션인 오른쪽 메짤라 위치는 네베스가 주전으로 뛰고 있고 또 에메리도 그 자리를 맡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에 뛸 가능성은 오히려 최근엔 줄어들었어요. 다만 비티냐의 자리를 맡아볼 수 있었던 다른 선수들이 지금 파리가 다 떠나가고 정리된 상황에서 비티냐가 만약 다치면 이 자리를 누가 보지? 그 전에 파비안 루이스도 봤었고 또 네베스를 내렸을 수도 있지만 비티냐만큼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었는데 그 역할을 엔리케 감독은 이강인에게 맡겨보고 있고 그 역할을 끌어내보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역할을 더 잘해갈수록 이강인 선수의 클래스가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파리가 리그왕 무패 우승 도전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우승 도전과 쿠프 드 프랑스 우승 도전까지 아직도 많은 경기를 남겨놓고 있고 또 시즌이 끝나자마자 클럽 월드컵에 참가해야 되는데 그 클럽 월드컵 우승 도전의 여정까지 생각한다면 이강인 선수는 반드시 이 많은 일정, 역사적 도전에 필요한 조각이고 어느 위치든 변화가 필요할 때 이강인 선수가 뛰게 될 겁니다. 파리는 4월 26일 토요일 새벽 3시 45분 니스와 리그왕 31라운드 경기 치르고 가장 중요한 4월 30일 수요일 새벽 4시 아스널과 챔피언스리그 4강 1차전 치릅니다. 이강인 선수가 지난 챔피언스리그 8강전에는 아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는데요. 아스널과의 4강 1, 2차전에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 또 나온다면 어떤 플레이를 펼쳐볼 수 있을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이강인 선수의 모든 소식, 한국 유럽파들의 최신 소식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